비트코인 고용지표 둔화의 침체, 그러면서 105K 구간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이라고 제가 내용을 적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요 고용지표인 이제 ADP 민간 부분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이제 그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표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지표 발표 이후에 사실 시장은 크게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하고 이제 이제 다우 산업 지수하고 이제 S&P 500 지수 모두 방향성이 좀 다르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 유동성에 이제 가장 크게 예민하게 받는 종목 지수이기도 하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금 성향이 다른 종목 지수들이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22%, 나스닥은 0.32%, 그리고 주요 미국 지수입니다. S&P 500은 0.01%로 사실상 이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산업지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6월 5일자 크립토 마켓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보여주신 크립토 마켓 상황은 이제 7시 기준으로 보여주셨다면, 저는 이제 PPT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4시 정도에 이제 이 당시 코인 히트맵을 제가 캡처를 해서 이제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5천 K, 105K 라인대가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총 12종목이라 볼 수 있는 이더리움, XRP, 그리고 하르다노, 솔라나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그림에서 이제 시장이 하락한 요인, 크립토 마켓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 요인을 현재 시장에서 미디어 매체에서는 3가지 정도의 이유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 증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교착 상태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이렇게 3가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제가 보여드린 이 3가지 이슈죠. 3가지 네. 이유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맨날 봤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트럼프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이야기죠, 저희가. 그렇죠. 저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 사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 증가는 그거예요. 이제 주가가 잘 가다가 한번 빠지게 되면 조정 때 이익 실현을 위한 물량 정리가 되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임이 없거나 내려갔을 때 단골 멘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쉬어가는 장이다, 이익 실현을 위해서 물량이 정리됐다라는 것처럼 사실 시장에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자주 나오는 단골 멘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중 무역 협상 교착 상태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 이것도 사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단 90일간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협상 테이블을 잠시 멈춰놨었죠. 미국은 중국한테 30%, 중국은 미국한테 10%로 관세 매긴다고 일단은 90일간 약속을 지켜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 3가지 이슈가 다 지나간 이슈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맷집이 좀 생긴 악재로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 이슈가 시장을 하락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매거진 쪽이나 뉴스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인 내용을 좀 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제가 보는 내용은 이거죠. 뻔하디 뻔하고 시장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외의 내용들도 여러 가지 살펴봤었는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시장의 하락세가 나왔었으면 이미 지금 비트코인 약세 크게 무너지면서 100K 깨졌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현재 이슈가 없는 정도의 상태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조정 관점에 대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 블록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나오는 이제 주요 속보 이슈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보는 이제 마켓, 그러니까 주식 관련, 미국 주식 관련 이슈를 기본적으로 한 80개 정도, 리서치 자료를 2개, 리포트를 2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속보로 나오는 코인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로 모아서 한 8개 채널을 모아가지고 한 2~3시간 동안 또는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확인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는
했다라는 게 뭐 제가 봤던 내용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순 조정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조금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슈로 다룬 것이 바로 이제 고용 지표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혼조세를 마감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고용 지표냐면은 ADP 고용 지표의 부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경제 캘린더라고 하죠. 경제 캘린더라고 해가지고 경제 지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어떠한 뭐 수치라든지 어떠한 자료를 발표하는 거예요. 뭐 제조업 지수도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고, 뭐 고용 지수도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고, 물가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별, 시간별 다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하루에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국가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100개 이상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우리 코인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국장이나 미주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켜봐야 될 거는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되나? 미국발 지표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지나면은 유로존 지표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미국발 지표 위주로만 봐셔도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고용 지표, 그럼 제가 이 이야기하는 고용 지표가 무슨 어느 나라의 고용 지표겠어요?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겠죠. 미국은 고용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이는 ADP 그리고 비농업 논판 지표 그리고 실업률 지표 등이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런 ADP 고용 지표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과 이제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했다라고 내용이 나온 건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하락의 핵심은 ADP 고용 지표의 충격적인 부진으로 그리로 인한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조금 더 확대됐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서 현재 조금 순위가 높은 경제 매체에서 내용들을 가져왔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왜 틀린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 봤었을 때 제일 낮은 수준의 경제 지식을 가졌을 때야 쓸 수 있는 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표가 일단은 예측치가 111K, 근데 실제치가 37K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예측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와줘야 어느 정도 경기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P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사에서 발행하는 전미 보고서는 약 40만 개의 미국 사업체 고객의 임금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비농업 민간 고용 월 변화에 대한 척도인데 내용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공공 부분을 제외한 민간 부분의 고용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냥 미국 내 고용 지표 중 하나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고용에 대한 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 고용 지표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 3만 7천 개 일자리가 추가로 됐고 예상치였던 11만 개가 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업에 대한 자리가 부족하게 되나요? 일자리가 부족해진 상황에 미국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또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일자리가 부족한 거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고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지표는 추가되는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근데 그게 현재 발표치에 대한 예상치로는 원래는 111K 즉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야라고 했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니 당연히 고용에 대한 부진도 같이 일어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낮은 이 ADP 민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시장 하락을 야기시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나운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여쭤보시는 걸까요, 제로쌤? 일단은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네. 사실상 이제 민간 쪽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비농업 말 자체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3차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서비스 업 그렇죠. 쪽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잘 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식주를 갖고 있는 문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2차 산업을 조금 제외하고 3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조를 많이 그렇죠. 하죠. 근데 이번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고용이 좋아진다 했었는데 이번에 고용 지표를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사실. 그렇죠. 결과가 뭔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나왔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또 지수 자체가 흔들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보는 게 가장 바닥을 깔아주는 게 사실 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지 못하냐, 좋냐에 따라서 사실 그 나라의 이제 신뢰나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이제 영향력이 좀 달라지는데 미국이 이런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약간씩 조금씩 불안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사실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약해진다라는 건 경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실 중앙은행에서 한 번쯤은 도와줘야 될 시기가 슬슬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양이 좀 필요한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줄어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이제 좀 낮춰진. 근데 이제 보면은 23년 2월 1일자 흐름을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그때도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왜 2년 2개월을 했었을 때 왜 굳이 23년 4월 5일 날 발표한 이 지표를 얘기했을까라고 하면은 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이 당시 이제 106K가 나왔을 때도 예상치 하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은 예상치가 178이에요. 실제치가 106K고. 근데 이전 예상치는 150K로 증가를 한 거죠. 예상치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에서 안 좋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200K로 고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모멘텀을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올림에서의 안 좋은 흐름과 그리고 예상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안 좋은 흐름을 이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이제 ADP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왔다라고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런 ADP 비농업 분분의 고용 변화가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ADP 고용 지표 발표 시장에서는 부진으로 나왔죠. 네. 어떻게 보면 악재로 나온 거긴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큰 영향, 제가 말하는 영향은 기간적인 것과 큰 하락에 대한 폭이겠죠. 아무래도 단계적인 영향만 주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뭔가 고용 지표를 볼 때 핵심적으로 보는 게 비농업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ADP는 또 다른 분야의 고용 지수니까 네. 아무래도 비농업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덜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DP 고용 지표가 만약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그러면 제로쌤 ADP 고용 지표 결과가 이번에 엄청나게 길게 가는 악재인가요? 할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 저는 그냥 단기적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ADP 고용 지표를 보질 않아요. 근데 오늘 이슈가 나온 게 거의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 외로 이제 ADP 고용 지표 얘기가 나오면서 넘팜 지표와 같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 빌드업을 좀 쌓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취급을 하지 않는 이 지표를 가져온 게 여러분들이 제가 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크지 않냐? 왜 Y 하면은 자, 일단은 ADP 민간 부분의 고용 지표라는 건 이 뜻입니다. ADP 고용 지표는 어떠한 부분에서에 대한 고용 지표인 거예요. 특히 민간 부분만을 고용을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나오는 날짜가 항상 첫째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농업 고용 지표는 제가 써버렸네요. 첫째 주 수요일 날에는 ADP 고용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더 훨씬 중요하답니다. 왜? 고용에 대해서 포괄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ADP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서에 대한 부분만 이제 지표를 보여주는 거고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간 부분 포함 플러스 어디까지 이제 보여주냐면은 공공 부분에서에 대한 전체 값을 합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포괄성하고 영향력으로만 봤었을 때는 사실 ADP 고용 지표보다는 이런 비농업 고용 지표가 미국의 고용에 대한 흐름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고용 지표에 대한 핵심은 이러한 넘팜이라고 부르는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발표 결과입니다. NFP라고 얘기를 해요. Non-Farm Payroll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ADP 민간 부분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보는 건데 ADP 고용 지표가 일단 비농업 고용 지표보다 이틀 정도 가량 왜냐하면 수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미국 시간,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날 발표가 되다 보니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이후에 있을 비농업 지표에 영향을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ADP 고용 지표가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있을 금요일 고용 지표가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요소라고 좀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에 이제 ADP 고용 지표가 좋으면 비농업 지표 기대해봐도 되겠는데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예측 정확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좀 제한적이고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ADP 고용에 왜 집중하는가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ADP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제 비농업 지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좋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 공식으로 존재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관성은 있지만 이 발표 자체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100% 확신한 공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은 이제 미국의 ADP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 지표이고요. 9시 15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 서머타임이기 때문에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지금 네모 박스를 하나 크게 쳐놨었죠,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은 이제 왼쪽이 넘팜 지표고 오른쪽이 이제 ADP 민간 부분의 고용 지표인데 ADP 고용 지표가 좋다고 했었을 때 넘팜 지표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날짜로 따지면은 24년 10월 30일 기준이죠. 24년 10월 30일 ADP 고용 지표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그 주에 있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왔죠? 예상치 훨씬 가지도 못한 12K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ADP 고용 지표가 좋다고 해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다라고 100%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확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연속 틀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ADP 고용지표 시장 영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DP 고용지표의 부진은 시장의 혼조세와 더불어 일부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페드죠.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예상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좀 좋지 않으니까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야기예요. 일단은 아나운서님과 다시 이제 토크를 하면서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연준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연준이 지금 높은 물가 때문에 고용이 좋지 못하. 고용이 안 좋으면은 시장 경기 모멘텀이 안 좋다라는 건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한 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절차를 밟아주긴 해야 돼요. 하지만 맞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니까. 이게 그쵸. 쉽게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걸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안 좋은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죠. 고용을 생각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물가 생각해가지고 동결을 하게 되면은 고용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이중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런 딜레마 속에 연준은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시장을 상황만 계속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 금리 내리라고 계속 압박 주고 있죠. 연준의 독립성을 이제 훼손시키는 발언들이나 SNS를 통해서 파월을 욕하고 있습니다. 파월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정작 누구 때문에 못하고 있냐면은 트럼프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알죠, 다들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제 관세라는 이제 공약에 대한 변수로 인해 가지고 국제 시장에 대한 불안식성을 너무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전부터 이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통화 정책을 꾸릴 때 이중 책무라고 볼 수 있는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의 숙제만을 보고 통화 정책을 이제 건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도 그런 이중 책무만을 할 수가 없고 거기다가 트럼프의 관세까지 들어가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속 지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건드렸었을 때 뭐 경우의 수를 두겠죠. 당연히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했었을 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만약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 금리를 계속 동결했었을 때 이런 모멘텀을 유지했었을 때 보면은 셋 다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다 안 좋은 끝으로 가요. 그 중에서 지금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은 가장 최악인 것을 제외하자. 가장 최악인 부분을 제외하고 그나마 최선인 것을 선택을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미중 무역이 발생하고 나서 시장의 여파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제 트럼프 1기 때입니다. 그당적으로 이제 길었던 건 28개월 이상 갔었고요. 기간으로 보면은 그리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거는 거의 8개월, 9개월 가까이 갔다 보니 지금 이런 관세 트리거를 던진 트럼프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 어때요? 이전에 이런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바심 내가지고 뭐 통화 정책을 이제 뭐 어떻게 했어. 근데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좋은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나올 수가 있어서 사실 이래저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이제 1월 FOMC 1월 30일쯤이었죠. 연준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정례 회의에서 파월이 이제 이런 트럼프에 대한 변수와 더불어 이 이중 책무만으로는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 당분간은 시장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얘기를 안 하고 하반기부터에 대한 가능성을 무게추를 두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로 말씀 주셨고 이 ADP 지표가 어차피 비농업 지표보다 포괄성이 적죠. 어떠한 부분, 즉 민간 부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파급적일까요? 파급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제니로 쌤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절대 내 투자 인생 10년을 돌아봐도 ADP 지표 하나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제가 이제 먼 역사를 제가 증시와 연 역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ADP 지표가 잘못 나왔다 해가지고 증시가 크게 무너지거나 박살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만 봐도 굉장히 신뢰감이 있습니다, 제로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ADP 지표는요 어떻게 보면 되면 고용 지표 중에서도 이제 보조성 역할을 가지는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나마 이제 중요한 비농업 지표라고 있는 금요일에 발표할 고용 지표를 약간은 예상해 볼 수 있는, 약간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번 금요일 날 고용 지표 좋을까 나쁠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ADP 지표라는 거죠. 확실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서 ADP 고용 지표는 시장의 심리를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금리를 움직이는 건 결국 NFP, 뭐죠? 논팜 페이롤, 비농업 지표입니다. 그리고 뭐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연준이 실업률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NFP와 실업률 이 두 가지 지표가 핵심이고 이 두 가지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같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ADP는 어디까지나 예고편일 뿐 본편은 비농업 지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의 스케줄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뽑은 지표 중에서는 딱 4가지 정도가 좀 이제 핵심 고용지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ADP 민간 고용지표는 항상 이제 매주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 NFP는 이제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같이 발표돼요. 고용 지표와 함께.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데 이렇게 4가지 지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비농업 고용 지표, 실업률,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그다음에 ADP입니다. 즉 꽤 밀려나는 순위 안에 포함되는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시장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 계속 얘기했죠. 연준이 이 고용 지표 보고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니까요. 모멘텀을 체크하는 지표고 이걸 1순위로 기준 삼아서 미국의 경기, 현재 미국의 경기에서 고용이 얼마 정도야라고 연준이 파악하는 재료입니다.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은 이제 이러한 이중 책무로 얘기를 했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중 책무라는 건 2가지에 대한 숙제인데 하나는 고용, 최대 고용이고요. 고용은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물가는 안정, 물가는 어느 수준에 유지를 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연준이 원하는 미국 내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는데 이제 연준이 이제 이러한 이중 책무에 대해서 딜레마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사실 22년도 정도인데 여기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화면 잠깐만 크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에세이 시기를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엠포탈이라고 하나요? 네. 저 항상 1년 동안 이제 5위 정도의 순위에 머물렀던 경제 쪽 에세이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당시에 연준의 딜레마라는 내용을 이제 쓰면서 이게 글이 한 3일 정도 3일 정도 1등 했었어요. 아나운서님 이렇게 탐탁치 않은 표정을 줄 보시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감탄하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자랑 그만하고 빨리 다른 얘기나 하라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람도 열심히 들어야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딜레마라는 이제 연준의 딜레마라는 표현이 이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죠. 이중 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은 최대 고용. 그러니까 고용은 높을수록 좋아요. 물가는 안정. 물가는 어느 정도 어떠한 밴딩을 유지한 채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연준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미국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2가지 지표를 보는데 특히 금요일 핵심 고용 지표 발표 일정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1차적인 미국 경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아나운서님. 네. 이건 제가 매번 냈던 문제인데 여기서 이번 NFP 이제 이번 5월 이제 6월달에 발표하는 거 5월달 발표하는 거니까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할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안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한 차례 뭐 큰 변동성은 아니었지만 ADP 고용 지표가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시장에 막 지수가 엄청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미뤄봤을 때 NFP 발표 또한 크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유동성에 대해서 연결해서 잘 말씀 주신 건 좋은데 하나가 네. 좀 빠졌는데 그거 제가 오늘 아나운서님한테 이런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네요. 처음으로. 자, 아무튼 진행해볼게요. 네.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비농업 고용 지표나 이제 경기 지표 중에서 CPI를 이제 코인 선물 거래로 몸소 겪으실 분들이 진짜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9시 몇 분에 갑자기 뜬금없는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당시 고용 지표나 이런 CPI,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지표 발표를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게 언제 발표되는지 모르고 그런 이제 스케줄을 모르다 보니 이제 큰 변동성에 당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을 거고 반대로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 지표, 특히 코인 하시는 분들은 비농업 고용 지표랑 CPI는 기가 막히게 다 알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번에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고용 지표도 사실 지표 매매를 할 사람들한테는 또 기대가 되는 날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지표 매매는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 NFP 즉 비농업 지표 발표가 이전에도 가장 크게 변동성을 줬었었는데 이번에도 변동성을 줄까?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일단은요 날짜로 보게 되면
2024년 기준으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잠시만요. 몇 월 달이야?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비농업 지표에 대한 발표 때마다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같이 이제 타임라인으로 매겨봤거든요. 이 당시 어땠냐면 변동성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7월에 비농업 지표 발표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5K 정도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8월에 넘판 발표 때는 9K 이상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잭슨 홀 회의도 아마 이제 껴있었을 거라 가능성이 있고 9월 때 넘판 발표할 때도 7K 이상 변동성이 보여졌죠. 커요. 네. 그리고 10월 달 넘판 발표할 땐 3K 정도. 이때는 조금 작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엔 4K 정도.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이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계엄일이 있었잖아요. 비상계엄. 그때가 이제 12월 3일인데 이제 비농업 지표 발표가 발표됐던 거는 12월 6일 날로 발표했던 직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당시 7K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변동성을 자극하는 지표는 이제 고용 지표와 그러니까 비농업 지표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 CPI인데 이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결과치를 가져올 때마다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4K에서 7K 정도는 움직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코인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4K, 7K가 진짜 커요.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넘판 발표가 또 발표되면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줄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의 파급력 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일이 아니라 내일 발표일이네요. 내일 발표일인데 이제 6월 6일 이제 9시 30분에 이제 서머타임 적용돼 가지고 이제 비농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측치는 130K지만 이제 실제치는 저는 예상치보다 좀 높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큰 변동 없이 약 1에서 2K 정도의 변동성만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Y? 바로 이유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연결돼서 그래요. 지금까지 CPI와 NFP가 시장에 변동성을 줬던 건 미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고용이 좋고 물가가 낮으면은 미국 연준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주겠어요? 당연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더 공급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긍정적인 통화정책을 해볼까? 뭐 금리 인하를 해볼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 안 좋네. 고용은 왜 이렇게 낮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야.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든 금리 동결을 시키든 일단은 유동성 공급하지 마. 이러면서 통화 정책이 변하겠죠. 즉 이 두 지표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뭐한다?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지표가 발표가 되며 그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높았던 이유가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즉 이 두 지표는 연준의 영향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봐야 돼요. 중앙은행의 스탠스. 자, 1월 20일 날 대선 취임 후에 트럼프가 1월 20일 이제 데이원이라고 합니다. 20일 대선 취임 후에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을 내세우면서 이제 관세 정책 이 당시에 얘기는 크게 안 꺼냈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혹시 대의원 때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려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이야기 없이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가 있었던 이전에 이런 관습들을 다 지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은 관세에 대해서는 정하거나 이제 뭔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라는 거는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글로벌 시장 내 큰 변수예요. 관세가 올라감에 따라 물가는 당연히 오를 거고 그 물가에 대해서 주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들이 다 바뀌겠죠. 그렇게 바뀌는 통화 정책들에 대한 변화가 당연히 나비 효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영향, 어떤 그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주요 은행권들 뭐 제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JP모건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블랙록에서에 대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를 최소한 트럼프가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25년 하반기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누구죠? 2월 2주도 안 됐습니다.
대선 취임식 날 2주도 안 돼서 캐나다, 멕시코 너네 일로 와봐 하고 25% 관세 때리기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유예가 됐고 뭐 서로 강대강 싸움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조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나 이 파월은 그러다 보니까 파월은 이러한 트럼프의 성향과 그전까지 트럼프가 SNS로 파월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파월이 이런 트럼프의 관세가 언제 터질지 몰라. 즉 1월 FOMC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변수 때문에 기존 방법을 사용해 통화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중 책무만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낱 뭐 백날 경기 고용 뭐 비농업 지표가 좋고 물가 지수가 뭐 잔잔한 그림을 보여줘도 이 관세가 가져올 이 파급적인 효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을 조금 들여다 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뭐다? 금리 인하 안 하겠다. 통화 정책에 변화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평가를 하는 투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고용 지표가 예측치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오거나 물가 지표가 뭐 실제치에 비해서 뭐 예상치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상황 아니면 그냥 큰 변동 없이 끝나겠네. 왜냐하면 이제 이 두 가지가 현재 통화 정책에 영향을 못 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나운서님.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래요. 마찬가지 연준이 이 비농업하고 물가지수 보면서 통화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지표가 증시, 금융시장, 전통시장, 뭐 채권시장, 뭐 원화시장, 뭐 싹 다 암호시장 합해 다 해가지고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못 한다고요. 그 재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 2K 정도의 변동성 나오면은 많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만큼에 대한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어떤 결과치로 인해 가지고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대로 갔었어요. CPI, 작년 CPI가 아마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비농업 고용지표와 CPI가 더 이상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은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너튜브나 별스타그램, 기타 등등 SNS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번 고용지표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 너무 이 지표와 이후에 비트코인은 120K 감 그런 찌라시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 무시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자료 가져오고 내용 가져오고 보면요, 저는 뭔가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런 값을 보여주고 값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해요. 즉 여러분들한테 팩트 체크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농업 지표랑 물가 지표 오늘 이야기에서 한 줄을 평가하면 고용 지표, 물가 지표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영향성에. 자, 아무튼 간에 연준은 트럼프라는 관세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슬픈 하나의 사연입니다. 자, 근데 뜬금없이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 이제 저도 소통방이 있겠죠, 아나운서님. 네. 소통방이 있는데 저는 소통방을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PDF 파일로 올려놓고요. 지금은 지금 2개밖에 안 올렸거든요. 지금 파일 정리가 다 안 돼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뷰를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를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XRP랑 이더리움 수익 났었을 거예요, 아마. XRP 매도 포지션 잡아가지고 수익 나셔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수익 인증 올리셨었는데 이렇게 매일 기준으로 이제 종목들을 올려줍니다. 다만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쉴 때는 저는 차트 분석 안 해요.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제 차트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때 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모니 패턴이라고 하면 좀 이제 잘 모르실 분들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가 좀 많이 섞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마다 비트코인도 하고 이더리움도 하고 솔라나도 했고 리플도 하기 때문에 종목은 주인장 마음이죠. 네, 내가 올리고 싶은 거 올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진입대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진입을 했다, 진입 중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지를 올리는데 저는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제가 수익 자랑 안 하려고 해요. 수익 자랑 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는 지금 또 하나의 추가적인 방, 저의 이제 리서치룸이라는 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는 이제 주요 종목들에 대한 총 22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24년간 그리고 25년 현재 기준으로 이제 유동성에 관한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관한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내용들에 대한 PDF 20권과 그리고 CVD 차트, 파이어 차트라고 하면은 뭐 아마 코인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 뭔지 아실 거예요. 왼쪽은 이제 파이어 차트다, 오른쪽은 코인얼라이즈 히트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료성 자료도 배포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인 트렌드 한 줄 요약은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고용지표 발표,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저희 코인스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소통방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로쌤께서 소통방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주셨죠. 방송이 쉬어가는 동안에도 코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 시장에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로쌤만의 특급 정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참여 바로 부탁드릴게요.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월요일 저녁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